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계 이슈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네, 돈이 되는 베트남의 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이제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네, 오늘 이제 나머지 베트남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이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할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이 부분부터 들어볼까요? 예, 사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꼭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좀 아쉬웠지만 다시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혹시 베트남에 좀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관광 여행 잠깐 한두 번 갔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주로 호치민 부근에 가서 이제 뭐 공무원들 예. 또 저 하노이 가서 이제 공무원들 주로 고위직 공무원들 이제 네. 만나고 또 기업인들 주로 만나고 비즈니스로 가신 그렇지.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궁궐 같은 그야말로 네. 캐슬 같은 집을 누가 짓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미국에서 이런 집을 봤는데 베트남도 이런 집을 짓고 있냐 하니까 베트남에 있는 공무원한테 줄 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궁궐 같은 집인데 예, 그 집에 공무원이 살아요? 공무원한테 상납하려고 짓고 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납하려고. 네. 이제 그 정도로 베트남이 굉장히 부패했다가 네.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참 다행스럽긴 한데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에 큰 어떤 권력의 격변기가 생겼습니다. 네. 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트남에는 그 빅4, 빅4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당서기, 네. 두 번째는 국가 주석, 이제 세 번째는 총리, 네 번째가 이제 국회의장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당서기는 저희 친중파, 이제 친중파는 주로 베트남 저 북부 쪽 출신들이 친중파를 차지하고 있고 네. 이제 친미파, 좀 그 미국이라든지 해외 가서 이제 유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서방 경제에 좀 정통한 어떤 남쪽 위주의 친미파들이 이런 총리라든지 또 국가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의 국가의 어떤 권력의 견제가 잘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게 전부 다 친중파로 다 바뀌었습니다. 음. 저기 있는 저기에 뭐 유력 신문에 크게 헤드라인으로 나온 아, 신문의 뉴스입니다. 헤드라인이군요. 예, 예, 베트남의 친미파 지도부 숙청바람 예, 이제 친중국화 되나?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결국 뭐냐면 어떤 정책의 중심이 규제 중심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는 어떤 개방과 어떤 실용 위주로 정책이 이제 왔지만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의 주요 산업이 사실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 예. 국영기업이 약 한 80%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민영화하면서 해외 자본이 유치가 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시 국영기업화로 한다든지 하면 네. 자율이 없어지고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이 그런 우리가 좀 상당히 발생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옛날에 중국 같은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 중국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에 예.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아는 일부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권력의 어떤 독점성으로 네. 인해서 상당한 이제 우려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비즈니스 투자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예. 이 정부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오히려 이제 과거를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건데 예. 그렇다면 지금 베트남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종합적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제 제 지인들도 베트남에 지금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데 첫째는 베트남이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베트남은 1인당 그 GDP가
중국의 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즉 3,700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 중국은 12,000달러 정도 됩니다. 더구나 인구가 14억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예를 들어서 중국 행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에 있는 그 우리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그 투자한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나와서 인근에 있는 인도네시아, 네. 인도, 즉 글로벌 기업 입장에 보면 베트남 대체제가 많다. 예. 저는 베트남 당국자들이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 나라가 성장하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냐, 정체 내지 퇴보하느냐 두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독점과 그다음에 부패입니다. 독점과 부패. 예를 들면 부패는 베트남이 한 5년 전만 해도 한 15등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부패에 대한 어떤 숙청을 통해서 지금은 약 87등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것도 참 고무적이라고 봤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예, 다행히 이제 다시 친중파 중심의 권력 독점화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 규제와 예를 들면 인터넷 통제 네. 또 사상의 통제, 자율성이 없어지는 그런 베트남화가 된다면 저는 베트남의 경제를 미래를 아주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나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가면 됩니다. 그냥 장비에 떠서 갈 수 있는. 근데 중국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중국이라 하는 거대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중국에서 나오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지금은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 또 싼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베트남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베트남이 중국화한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썰물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어떤 권력의 교체기에 좀 참고를 잘 하시고 네. 또 오늘 제가 머리 단장하러 간다고 이제 헤어샵에 갔는데 거기서도 베트남에 가서 뭐 무슨 좀 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를 또 그러니까요. 주셨군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베트남 사업의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정치적인 배경, 지금 네. 현재 상황까지도 좀 잘 알아보고 사업 진출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베트남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시 오늘도 돈 벌어주는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후 이상으로 농작물의 가격이 지금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남부지방에서 저수지가 말라서 봄철 농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식량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때에 스마트팜 시장이 또 커지고 있고 도시 농업이라고 할 정도로 젊은이들도 이제 또 이 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통계가 또 있을까요? 네. 혹시 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전라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경남 하동. 네. 제가 하동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예. 농사 지으면서 가장 힘든 게 예를 들면 고추라든지 뭐 딸기라든지 이런 거 엎드려 가지고 따는 게 참 어렵지 네. 않습니까? 특히 뭐 딸기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정성스럽게 따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농촌이 정말 그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야말로 로봇이 그 딸기나 고추까지 따주는 네.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스마트팜,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앉아 있으면 고추가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네. 딸기가 내 앞으로 오면 앉아서 그냥 따거나 아니면 로봇이 그 팜 안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따는 시대가 이제 로봇이 직접 딴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에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로봇들이 방울토마토인 것 같네요. 그렇지, 예, 예, 직접 예. 따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스마트팜 시대가 전개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15년에
그 204조 원 했습니다. 204조 원. 세계적인 시장 규모가 204조 예. 원인데 7년 만에 22년에 약 480조로 성장했습니다. 거의 한 2.5배 성장할 정도로 네. 정말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5년에 비하면 22년에 이제 2배 2.5배는 이상이 이제 그렇지. 예, 네, 예, 성장을 예. 했네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세계 시장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현황인지 궁금해요. 예. 세계 시장은 이렇게 뭐 482조 원으로 성장했지만 네. 우리나라는 아직 한 6천억 시장에 불과합니다. 6천억. 생각보다 많이 뒤처지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미처 좀 놓치고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예. 예. 국내 지금 스마트팜 성장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국내 스마트팜 뭐 이제 그 아마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대폭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예. 일단 축구장 면적 기준으로 보면 네. 550개에서 그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그래프. 그다음 그래프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오케이. 네. 예. 국내 스마트팜 누적 면적으로 이제 예, 좀 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전체 이제 면적으로 본다면 2014년에 축구장 면적 550개였습니다. 네. 그 이제 405 헥타르인데 이것이 22년에는 축구장 면적이 1만 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스마트팜의 면적 절대 어떤 면적이 지금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보면 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긴 늘었는데 예. 전체적인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이제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지. 많이 예. 뒤처지고 있는 그렇지. 상황이네요. 예. 우리가 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 분야 한 2%에 불과하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좀 촉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스마트팜이 정말 국내외에서 정말 그야말로 대세인데 예. 이 분야 국내 기업들 준비 상황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나마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시고 이번 예. UAE 그 어떤 아랍에미리트 그 방문하실 때 아예 그냥 이쪽 분야 1등 기업을 데리고 가서 수출 성사도 시키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가 이제 우등집팜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이번에 나가서 140억 달러가 아니고 그냥 140억입니다. 예. 140억 수출을 했었고 또 알가 팜텍이라 하는 회사는 이제 쿠웨이트에 가서 70억 수출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혁신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국내 대기업들도 혁신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들도 나서기 시작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엔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마트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경기도 이천에 약 100톤 수준의 그 새싹 있죠, 새싹. 네. 새싹을 생산해서 이제 그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홈플러스, 뭐 코오롱 글로벌,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게 이제 전체 어떤 통신 시스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뭐 비용을 5분의 1이 더 줄였다든지 그 외에 이제 심지어 구글까지도 이 분야에 지금 뛰어들고 네. 있습니다. IT 회사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그렇죠. 스마트팜 사업으로도 이제 뛰어드네요. 예, 예. 그걸 이제 그 에드테크라고 그럽니다. 에드테크. 예.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느냐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예. 직접 나서서 이제 이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부에서 어떤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뭐 잘하는 게 있죠. 뭐가 네. 좀 압축 성장을 하려고 하면 정부의 특구를 지정해서 예.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러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적 어떤 특성인데 그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경상북도 상주라고 있죠. 상주. 네.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지정했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를 한 1,500억 투자를 해서 축구장 6개 규모로 유리 온실 또 빅데이터를 통한 체제적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오일을 무려 4번까지 수확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계절에 상관없이 예. 이 스마트팜 사업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해가지고 재배를 하는 네.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상주는 사과가 유명한 곳 아닌가요? 그렇죠. 네. 거기에 뭐 전북 김제, 경남 밀양, 경남 네. 고흥 등에 이렇게 특화 단지를 해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일종의 이것도 공장 시설인데 여기는 별로 종업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한 큰 거대한 공장에 종업원 2명, 실제 그 농사는 서울에서 다 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짓고 있다고요? 예, 서울에서 그냥 저 인터넷으로 조작으로 이제 기계로. 여기서 네. 보면서 전부 다 무슨 뭐 습도, 온도, 모든 설비를 여기 다 조작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쪽 분야 이제 속속 들고 있죠. 네. 뭐 농사가 옛날 같은 농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요즘에 네. 이제 안 그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외국인 노동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이제 노령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국내 농업 인구도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스마트팜이 나오니까 예. 다행이긴 한데 예. 국내 농업 인구에 대한 그 통계도 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2012년에 거의 한 10년 전이죠. 291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1년 기준으로 보면 221만 명, 약 한 70만 명 이렇게 네. 줄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의 70대 이상 고령화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는 거의 농사 지을 분들이 없고 지금 7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이 네. 가장 그 어린 아이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프로 보니까 정말 네. 더욱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마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지금 계신 분들이 뭐 세상을 떠고 하면 더 급격하게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진짜로 싶습니다. 농가가 텅텅 비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빈 곳을 이런 스마트팜이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면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식량 위기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상당히 좀 암울한 뉴스도 네. 있는데 네. 스마트팜이 좀 확산돼서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의 그 식량 자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참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 풍부한 나라이고 또 쌀은 정말 차고 넘쳐서 항상 네. 문제인데 우리 통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전체 식량 자급률이 뭐 예를 들어 캐나다가 255%, 뭐 캐나다는 정말 수출하는 국가죠. 미국, 프랑스는 다 10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5.8%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낮아서 38%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식량 안보 시대에 우리가 절반도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상당한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뭐 요즘에 쌀을 안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식량 같은 경우는 정말 1차 산업이기 그렇지, 때문에 예.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그렇지. 산업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렇게 순위를 보니까 예. 상당히 이것도 이제 많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식량 위기 예를 들면 뭐 그 향후 이번 러시아 같은 전쟁 사태라든지 예. 또 기후 위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식량 위기가 계속 발생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네. 더욱더 좀 특단의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이야 우리가 못 느끼지만 그런 말씀하신 위기 상황이 오면은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쌀이 남아 돌아서 문제인데 네. 어떤 것들이 그렇게 부족한 건가요? 그러죠. 네. 다 풍부한 것처럼 생각해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예.
정말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은 그 빵을 만드는 밀 있지 않습니까? 네. 밀은 그 자급률이 8%밖에 안 됩니다. 8%. 아, 예. 그야말로 뭐 한 92%를 해외에서 다 수입해 오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인도에도 밀을 작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인도에 이제 그 기후가 나빠진다든지 하면 밀값이 폭등하겠죠. 그리고 이제 옥수수도 뭐 여러 가지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원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 역시 8.2%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뭐 어떤 비축 기지라든지 충분히 좀 갖춰야 향후에 우리나라 어떤 서민들이 그나마 안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저기 보시면 서류라고 있죠. 서류. 네. 서류가 뭔가요? 서류가 이게 그냥 서류가 아니고 네. 뭐 고구마라든지 아. 감자라든지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실 뭐 고구마는 다른 나라 잘 안 먹죠, 그죠?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나마 그 고구마, 감자는 이제 구황식물이니까 네. 정말 그 어떤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기아 사태 같은 그런 거 왔을 때 먹는 구황식물인데 네. 이것은 그나마 100% 넘어서 최후 마지노선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쌀과 구황 작물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데 나머지 작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네요. 그렇지. 이제 뭐 쌀하고 뭐 고구마, 감자 외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부족한 그런 네.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의 이제 차세대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 네. 우리가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까요? 예. 결국 이제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뭐 기후 변화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것이 전쟁이나 분쟁 등입니다. 예. 전쟁 이번 뭐 러시아 사태에서도 곡물 수출이 일시 중단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어떤 자원의 어떤 급 파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상당히 이제 뭐 엄청나게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냐. 예. 첫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아까 농촌 인구들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새만금 같은데 그런 데다가 스마트팜을 막 거대하게 조성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국민들의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 벌어주는 이제 통계를 오늘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보라고 하시잖아요. 거대한 산업 생태계. 이게 이제 글로벌 에드테크 어떤 부문별 규모 및 전망입니다. 예. 우선 뭐 이렇게 무슨 뭐 유리 온실을 하나 짓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가 어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첫째는 자동화 기기, 아까 이야기했던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런 자동화 기기 시장이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그 부드러운 딸기도 로봇으로 따려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습니까? 네. 또 그게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도 또 발전해야 되죠. 또 그런 것을 어떤 센서라든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유통하고 또 저장하는 그런 어떤 복합적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업이 그 분야에 좀 특화되어 있는지 좀 눈여겨 보시면 저는 투자자로서 상당한 기회를 또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 후에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네.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하나 꼭 이거는 명심해라 네.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팜에서 생산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산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이냐. 예. 예.
근데 유통을 생각지 않고 그냥 생산만 한다. 정말 처치곤란입니다.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뭐 스마트팜 지니까 모양새도 좋고 네. 또 그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폼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뭐 좀 뭐 이렇게 저 로봇이나 또 소프트웨어로 다 농사를 지으니까 이게 굉장히 멋져 보인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또 자금 지원을 해주고 하면 그 뭐 한 4, 5억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생산해가지고 유통이 안 된다. 네.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준비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저 스마트밸리처럼 지적 단지를 만들든지 네. 아예 그 팔 준비를 먼저 해놓고 예. 그걸 스마트팜을 하라고 저는 꼭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예. 덥석 시작하지 마시고 예, 예. 네, 어떻게 이제 판매하기까지 이제 계획까지 이제 철저하게 세워놓고 예. 사업을 시작하셔라. 그렇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앞서서 베트남의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통해서 좀 알려드렸었죠. 자, 오늘은요. 아시아 경제를 소개하는 세 번째 순서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비즈니스의 기회까지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표님,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네. 역시 또 인도네시아에 네. 또 그렇게 네트워크가 좋으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또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셨는지요? 예.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OECD 한국현대 본부장으로 있을 때 예. 이제 자카르타에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역시 각 나라에서 한 15개 국가에서 이제 OECD 정책을 서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때 만났던 인도네시아의 이제 공정거래 위원장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주 뭐 재벌 회장이나 대기업 오너를 바로 만날 수 있는 인맥 채널을 갖게 됐습니다. 저것은 인도네시아 ABA 아시아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인도네시아 론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2019년 2월 달에 행사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불과 얼마 안 됐네요. 예. 네, 앞서서 이제 발표에 계신 분이 대표님이시고요. 저거는 주영섭 전 중소기업 청장입니다. 아니군요. 네. 예, 그때 우리가 특별 강사로 초대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30여 개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인도네시아가 뭐 인구로 보면 세계 4대 강국, 그 다음에 정말 아시아에 떠오르는 정말 어떤 샛별처럼 부상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도네시아 인맥 관리는 좀 해두고 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인도네시아는 사실 경제단체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상공회의소가 제일 큰데 상공회의소 회장을 ABA 인도 대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ABA 대표로 내셔가지고 저 출범식을 준비를 하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조코이 대통령 저 선거 캠프에 홍보위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는 수석 부회장이 우리 ABA 인도네시아 대표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분과의 교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주미 대사로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 복귀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속 이제 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전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고편만 전해드리게 됐네요. 네. 다음 주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